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던 10강까지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의견도 있었고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특별하게 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2개 있어서 그게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3강 확률파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의견을 주셨고, 제 5강 진리 반대도 진리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파에 대한 의견은 필명으로는 조던권이라는 분이 주셨는데, 의견을 2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양자역학, 이런 강의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1년만 명상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의견 2번째 의견은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쿤달리니 영적 에너지, 아마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쿤달리니 에너지가 몸을 흐르는 것을 아마 느끼신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자고 하자면은, 제가 깨달은 사람에게 불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양자역학을 강의하는 사람이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모든 걸 깨달은 분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이 21세기에 오셔가지고 불교를, 내적 진리를 설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양자현상을 통해 대중들에게 불법을 설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부처님이 설법을 우리가 방편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방편은 무슨 뜻이냐면 접근한다는 뜻이고, 시설은 직접적인 뜻은 소위 가립, 임시로 설치한다, 이런 뜻으로서 사실은 잠정적으로 정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의역을 해서 보통 알아내게 한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알아내게 한다. 그를 알아내게 하려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모든 데서 옳은 게 아니라 요 사람의 수준에 딱 맞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당시 과학적 지식으로 불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4대 5원 12처 18개인데, 지금 지수화풍으로 물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날 와서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물질이 4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듣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즘을 말하면 원자와 소립자를 이해해야 되겠죠. 부처님도 그 당시에는 4대라고 그러셨고, 오늘날에 오신다면 원자와 소립자를 말씀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정신과 물질이라든가 이런 뜻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과 물질이 접촉하느냐에 뜻에서 5원 12처 18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5원 12처 18개도 그 당시 부처님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용어를 하셨지, 만일 지금 부처님이 5원 12처 18개를 말씀하신다면은 내용은 같다 하더라도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뇌과학이라든가 물질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오실 때 세상에 나가서 설법을 할 건가 말 건가 하다가 부처님이 설법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 범천이 부처님한테 와서 설법을 권하거든요. 그걸 범천 권천경이라고 그러는데, 쌍유따니까야 육품 첫 번째 나오는 입니다. 뭐냐면, 내가 깨달은 이 법은 매우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미묘하여 사고의 영역을 초월해 있어서 알라야를 기뻐하고 알라야를 즐기고 알라야에 춤추는 중생은 이 영계 이치를 보기 어렵고 열반의 이치를 볼 수 없다. 만약 내가 이 법을 전한다 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필요하고 지칠 것이다. 알라야는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보통 알라야식 할 때는 저장한다든지 뜻이 시키집니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감각적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이라고 번역한 선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마디 중요한 말 있죠. 사고 영역을 초월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옳다 그러다가 판단할 때는 우리의 이성적 사유로 판단해서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할 때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의 이성적 사유를 바탕으로 볼 때 전혀 그럴 수 없어 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불교의 중도와 같은 예를 들면 유와 무를 초월한다든지 상주와 단매를 초월한다 해서 중도를 취한다든지 이런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불교의 그런 이치를 이해하는 데 좋은 방법은 양자역학이겠죠. 그래서 깨치지 못한 사람이 불교적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 영역을 초월한 진리는 부처님을 연기라고 하였는데 대승불교에서는 특히 반야심교에서는 그걸 공과 중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공이라고 하면 허무주의라고 이해하거든요. 색적 시곡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왜냐하면 색은 물질이 있는 거고 공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같은 거라고 그랬고 또 상주 단매를 떠난 중도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적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한 사람이라면 상주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고 단매라면 죽음이라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영원히 살거나 아니면 죽으면 끝이지 둘 중에 하나지 그걸 떠난 중도라는 말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상주 단매를 떠난 중도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개념이라고 하죠. 지금도 무아윤회를 논리적으로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나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없다면 지금도 서양 학자들은 공과 중도를 논리에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오해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공과 중도를 어떻게 설명해야죠?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이나 상태의 중조과 같은 양자 현상을 들어 설명하면 사람들은 중도를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베일의 정리와 아스페이그의 실험을 통해서 사물의 실제성을 얘기하면 비록 그게 가슴에 닿지는 않지만 머리로 통해서 아 그렇게 해서 그게 공이란 말이지 하고 이해할 겁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믿기 어렵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를 믿도록 하기에 좋은 방법이 양자역학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 쿤달리니에 대한 답인데 말씀하신 쿤달리니는 요가 수행자들이 널리 쓰는 용어로서 힌두교도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걸 프라나 또는 크리야, 또 티베트에서는 내면의 바람, 또 생체 에너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또 중국 수행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쿤달리니 체험은 근데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좌선이나 태극가권을 수련한 지 몇 개월, 빠른 사람은 며칠 안에 이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수행이나 수련을 해도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비록 기의 흐름이나 쿤달리니를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르침에 따라서 계정의 사막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사람에게 인격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불교의 중요한 것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근데 쿤달리니를 체험하더라도 인격적으로 훌륭해지거나 진리를 체제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관아선에 등장하는 조사들의 그 설법을 들어보면 기의 흐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밀교에서는 많이 언급하는데 관아선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기의 흐름에 언급하는 조사들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5강 진리 반대도 진리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CK 쉼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주셨는데 입자 한 개가 그러니까 박스에서 그 입자 하나가 박스 두 군데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한 군데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그 강의가 그 제5강인데 그러니까 입자 한 개가 이 실험으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거나 동시에 두 곳에서 발견된다는 게 잘못임. 입자는 한 곳에서 발견되고 여러 번 실험할 경우
파동성, 간섭성 입자 위치가 발견됨.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주신 분처럼 생각하도록 오해를 제가 불러일으켰다면 제가 강의가 너무 간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히려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박스 치워버리고 이 강의 내용을 한번 반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강에서는 슬릿을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뚫어둔 거고, 5강에서는 그 슬릿에다가 박스를 두고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강의인데 쉽기가 2강이 더 쉬우니까 먼저 2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제목은 전자도 파동이다. 한 개의 전자가 두 곳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입자를 하나씩 보낼 때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를 하나씩 쏘아보내도 간섭무늬는 생긴다. 입자 하나가 둘로 쪼개진 것은 결코 아니다. 소립자 하나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입자 하나를 보낸다는 말은. 왜냐하면 간섭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두 곳에서 오는 것이 만나서 간섭 무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입자 하나가 둘로 쪼개지는 건 아니라면은 입자 하나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그림처럼 이렇게 오른쪽 보면 제일 끝에 보면 간섭 무늬가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벽면과 스프린 사이에 광원을 두면 광원에서 나온 빛과 슬릿을 통과한 전자가 충돌하면서 반짝하고 성광이 생겨나거든요. 그럼 성광 위치를 딱 보면은 성광이 위에서 생겨나면 요 지금 오는 전자는 위에서 왔구나. 위쪽 슬릿으로 왔구나. 만일 아래쪽에서 생긴다면 아래쪽 통과했구나 하고 알게 되거든요. 알면 어떻게 됩니까? 간섭 무늬가 사라지죠. 그런데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간섭 무늬 없는 그림. 정리를 하면은 전자를 뿐만 아니라 모든 소립자나 원자를 하나씩 보낼 때 어느 쪽 슬릿을 통과하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간섭 무늬가 생겨요. 하나 보내고 한참 있다가 또 하나를 보내고. 그건 뭐냐면 분명히 소립자 하나가 동시에 두 곳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소립자가 어느 쪽 슬릿을 통과하는지 관찰하면 근데 분명히 하나의 슬릿만 통과해요. 관찰하면은 간섭 무늬는 사라지고 소립자는 입자로 행동하게 됩니다. 관찰에 의해서 입자라는 실체가 나타났다. 이것이 제 2강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살펴본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를 하나씩 보내도 간섭 무늬가 생긴다는 것은 물리학자들이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반복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이때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전자를 하나씩 보낸다는 것과 전체 실험을 통해 전자를 하나만 보낸다는 것은 딴 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데 하나 보내고 또 한참 있다가 하나 보내고 또 한참 있다 하나 보내고, 지금 실험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실험을 할 때 딱 전자 하나만 보내고 그 다음엔 더 이상 안 보내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보내서 저 벽면 때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내서 또 때리게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한 개만 보내고 실험을 끝내면 이 하나의 전자가 간섭 무늬를 만들 수는 없죠. 전자 하나가 벽을 딱 때리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하나 보내고 스크린에 만드는 간섭 무늬라는 건 뭐냐면 전자 여러 개가 스크린에 떨어진다는 그런 분포곡선을 뜻하는 거거든요. 분포곡선이 이렇게 높고 낮고, 높다는 말은 뭐냐면 높은 쪽에는 전자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낮은 쪽은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전자를 수만 개 보낼 때 또는 수십만 개 보낼 때 이렇게 높은 데는 1000개, 낮은 데는 10개, 더 높은 데는 뭐 10,000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분명히 전자를 많이 보낼 때 간섭 무늬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내고 또 하나 보내도 간섭 무늬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전자 하나가 동시에 두 곳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 보내면 이 하나의 전자는 분명히 스크린 사이 한 점에 떨어져요. 그 전자 또 하나를 보내면 이 전자도 스크린 사이 하나에 떨어져요. 계속해서 이렇게 전자를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씩 보내면 지금 그림에 보면은
그 B가 빨간 색깔로 B가 나오죠. B는 어때요? 간섭 무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높은 데는 많이 떨어지고 낮은 데는 조금 떨어지는 이렇게 된 뜻입니다. 이 실험에서 전자 하나가 슬릿을 두 개 동시에 통과하지 않았다면 간섭 무늬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상자쌍 실험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한 그 이중 슬릿 실험에서 그 두 개의 슬릿이 있는 곳에다가 상자를 둔 거거든요. 따라서 상자를 뒀다는 것 말고는 실험 내용 꼭 둘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자싸움 실험에서 전자나 원자가 상자에 머무는 시간은 무척 짧지만은 얼마든지 실험적으로 그 머무는 시간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어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상자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도록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슬릿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상자에 입자가 있는지 관찰하지 않고 상자에 달려있는 슬릿을 열어두면 그건 분명히 간섭무늬가 생겨요. 그것은 뭐냐죠? 전자 하나가 상자 두 곳에 동시에 있었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상자에 있었는지 확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인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거기 있었던 거고, 없으면은 그 밑에 상자에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간섭무늬가 생기지 않아요. 따라서 전자를 하나만 보냈을 때 간섭무늬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 보내고 한참 있다가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면 그렇게 하나씩 보낸 전자들이 벽면을 때리는 그 분포 곡선이 간섭무늬를 만드는 것처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 답을 드렸는데 만족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강의라든가 지나간 강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과 의견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